한 번만 쳐보면 안 될까?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수호는 또다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인데도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피아노 냄새가 그를 이상하게 붙잡았거든요. 결국 수호는 금기를 깨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끝이 건반을 스치는 순간 수호의 눈에는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항상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빗줄기가 거세게 내리치는 10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윤혜원은 검은 우산을 꼭 쥔 채 천천히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죠. 72살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지만 오늘따라 발걸음이 유독 무거웠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찾아오는 그날, 잃어버린 손주의 기일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동네 꽃집에서 국화를 산 그녀는 우산을 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리석으로 된 계단이 빗물에 젖어 미끄럽게 반들거리고 있었는데 그녀는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딛었죠. 하지만 두 번째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구두 밑창이 매끄러운 돌 위에서 미끄러지면서 몸이 뒤로 기울어졌습니다. 아! 짧은 비명과 함께 혜원의 몸이 뒤로 넘어가려는 찰나 누군가의 손이 재빨리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게 앞에서 화분이 담긴 상자를 정리하던 청년이었죠. 27살쯤 되어 보이는 그는 혜원을 붙잡은 뒤에도 시선이 어딘가 허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흐릿하게 움직이며 소리가 나는 방향을 더듬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어르신? 어딘가 부딪히진 않으셨어요? 수호는 한 손으로는 혜원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공중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그녀의 위치를 가늠했습니다. 손가락이 혜원의 어깨 근처를 스치자 그제야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듯 안도의 숨을 내쉬었죠. 혜원은 넘어질 뻔한 충격보다도 청년의 행동에 더 놀라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바닥에는 혜원의 검은 가죽 지갑과 방금 샀던 흰 국화 몇 송이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수호는 귀를 기울이더니 물건이 떨어진 소리가 났던 방향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차가운 빗물이 바지를 적셔왔지만 개의치 않고 양손으로 바닥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손이 먼저 가죽의 감촉을 찾아냈고 곧이어 왼손이 줄기의 촉감을 느꼈죠. 수호는 지갑을 품에 안고 흩어진 국화를 한 송이씩 모아 다시 다발로 만들었습니다. 꽃잎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는 그 손길이 마치 소중한 것을 어루만지듯 부드러웠어요. 여기 있습니다, 어르신. 수호가 일어서며 물건들을 내밀자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청년의 손등이 순간 햇빛 아래 드러났는데 길고 마른 손가락이며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이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죠. 2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 역시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어가던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수호야, 비 맞고 있잖아. 어서 안으로 들어와. 꽃집 안에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장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와 혜원에게 연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죠. 정말 죄송합니다. 수호가 더 일찍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이 아이가 눈이 잘 안 보여서 배달은 못하지만 가게 정리나 포장 같은 손으로 하는 일은 누구보다 성실하거든요. 벌써 1년째 일하고 있는데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요. 사장의 설명을 들으며 혜원은 수호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청년은 빗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입술을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빗소리에 맞춰 리듬을 타는 것 같기도 했죠.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검은 세단에 올라탄 혜원은 창밖으로 꽃집을 바라봤습니다. 수호는 다시 상자 정리를 시작했는데 보이지 않는 눈으로도 화분들을 크기별로 정확히 분류하고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는데 혜원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잠깐 멈춰요. 차가 급정거하자 기사가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혜원은 이미 문을 열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우산을 펼친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꽃집으로 향했죠. 무언가에 이끌리듯 설명할 수 없는 끌림에 몸을 맡긴 채 말입니다. 저기 수호 씨라고 했죠? 돌아온 혜원의 목소리에 수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몸을 돌렸어요. 네, 맞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혜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묘한 확신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죠. 혹시 다른 일자리를 구할 생각은 없나요? 저희 집에서 정원 관리랑 간단한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큰 저택이라 일이 많긴 하지만 대우는 여기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수호의 얼굴에 당황한 빛이 스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죠. 꽃집 사장도 놀란 표정으로 혜원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눈이 잘 안 보여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원 일은 손끝 감각이 중요하고 식물을 다루는 건 이미 잘하고 있잖아요. 나머지는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수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어딘가를 응시하며 생각에 잠긴 듯 했죠. 빗소리만이 그들 사이의 침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수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정말로 가르쳐 주신다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혜원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이 청년을 집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죠.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는 것처럼 운명이 그녀를 이곳으로 이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면 됩니다. 주소는 여기 적어드릴 테니. 아, 그런데 읽기가 불편하시겠네요. 기사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빗물이 그의 머리카락 끝에서 떨어져 내렸고 혜원은 그 모습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봤어요. 20해 전 폭우가 쏟아지던 날 사라진 7살 손주의 얼굴이 어렴풋이 겹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혜원의 발걸음은 올 때와는 달랐습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알 수 없는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했죠. 뒤를 한 번 더 돌아보니 수호는 여전히 꽃집 앞에 서서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또다시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본 혜원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월요일 아침 수호는 약속대로 보내온 기사를 따라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얼굴을 스치는 바람에서 넓은 정원의 향기가 느껴졌죠. 라벤더와 장미 그리고 이름 모를 여러 꽃들이 뒤섞인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발밑에서는 자갈이 밟히는 소리가 났고 멀리서는 분수대의 물소리가 들려왔어요. 어서 오세요, 수호 씨. 저는 이 집을 관리하는 집사입니다. 60대 초반으로 들리는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수호를 맞이했습니다. 집사는 자연스럽게 수호의 팔을 잡아 이끌었는데 그 손길이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해서 수호는 약간 놀랐죠. 아마도 이전에 시각장애인을 돌본 경험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통과하자 대리석 바닥에 차가운 감촉이 신발 밑창을 통해 전해져 왔어요. 천장이 높은 듯 발소리가 크게 울렸고
어디선가 은은한 꽃향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집사는 수호의 팔을 잡은 채 천천히 걸으며 집 구조를 설명하기 시작했죠. 여기서 오른쪽으로 10걸음 가시면 거실입니다. 왼쪽 복도로 가시면 주방이 나오고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모시고 다니면서 위치를 익히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집안을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는 수호가 벽을 손으로 짚으며 걸을 수 있도록 배려했고 문턱이나 계단이 나올 때마다 미리 알려주었죠. 정원으로 통하는 문, 창고의 위치, 직원 휴게실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안내했습니다. 수호는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듯 각 공간의 위치와 거리를 암기해 나갔어요. 긴 복도를 따라 걷던 중이었습니다. 복도 끝 즈음에 다다랐을 때 수호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춰섰어요. 왼쪽에서 무언가 낯설면서도 익숙한 느낌이 밀려왔거든요. 가슴이 이유 없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숨이 약간 가빠졌습니다. 닫혀있는 문틈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오래된 나무 특유의 향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것도 그냥 나무가 아니라 그랜드 피아노에서만 나는 특별한 냄새였죠. 광택제와 오래된 목재, 그리고 금속 현이 뒤섞인 묘한 향기. 수호는 자신도 모르게 그 문 쪽으로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수호 씨, 집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수호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집사는 서둘러 문을 완전히 닫으며 작은 찰칵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는 평소의 차분함을 되찾으려 애쓰며 말했죠. 이 방은 가족분들께 아주 소중한 곳입니다.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것만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집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 두근거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왜 그 방 앞에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곳처럼 그리운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 8시 가족들이 식당에 모였습니다. 혜원이 수호를 이끌고 들어서자 이미 자리에 앉아있던 준호와 다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수호는 볼 수는 없었지만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원사 수호란다. 앞으로 우리 집 정원을 관리해 줄 거야. 혜원의 소개에 수호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수호를 바라보다가 작게 기침을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억눌린 감정을 애써 감추려는 듯 딱딱했습니다. 그래요. 잘 부탁합니다. 다연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수저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본 혜원이 살짝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식탁 위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고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수호는 자신을 향한 두 사람의 시선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지만 이유를 알 수는 없었어요. 수호 씨, 시력이 불편하신데 식사는 괜찮으신가요? 다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죠. 네, 괜찮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다연은 수호의 대답을 듣고는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계속해서 수호의 손놀림을 따라다녔어요. 젓가락을 쥐는 방식, 반찬을 집는 동작, 물컵을 찾는 손의 움직임까지 그 모든 것이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는 듯 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준호와 다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복도를 걸어 아까 그 문 앞에 멈춰 섰어요. 준호가 문을 열자 오래된 피아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는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지만 20회 동안 연주되지 않은 침묵의 무게가 느껴졌죠. 다연은 피아노 위에 놓인 액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7살 아이가
피아노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작은 손가락으로 건반을 누르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다연의 손끝이 액자 유리를 쓰다듬자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벌써 20회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 방에 들어오면 우리 윤우가 피아노 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준호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작은 피아노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키에 맞춰 높이를 조절해 놓은 그대로였죠. 의자 위에는 작은 쿠션이 놓여 있었는데 가운데가 살짝 움푹 들어간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나도 그래. 가끔은 정말 돌아올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아빠 나왔어요 하고 말할 것 같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피아노 건반 위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반짝였고 먼지 입자들이 공중에서 천천히 춤을 추었죠. 준호가 조심스럽게 건반 덮개를 열어 몇 개의 건반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오랜만에 울리는 피아노 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그 시각 정원에서 일을 시작한 수호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정말 작게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에 온몸이 반응한 거예요.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고 눈앞이 흐릿한데도 무언가 선명한 장면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죠. 작은 의자에 앉아 누군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며 건반을 누르던 기억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수호는 복도를 걸어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문 앞을 지나게 되었죠. 이번에는 문이 완전히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나는 피아노 향이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수호는 자신도 모르게 발을 멈추고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알 수 없는 그리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왜 이럴까요? 처음 온 집인데, 처음 맡아보는 냄새인데, 이렇게 가슴이 아플 정도로 그리운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요? 수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겨우 발걸음을 떼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수호는 작은 직원 숙소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하고 계속 뒤척였어요. 눈을 감자 이상한 장면들이 떠올랐거든요. 키가 작은 아이의 시선에서 본 것 같은 피아노 건반,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이 번갈아 나타나는 모습, 그리고 따뜻한 손이 자신의 작은 손을 감싸며 함께 건반을 누르는 느낌. 꿈속에서 수호는 7살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열심히 무언가를 연습하고 있었죠. 옆에는 아름다운 여자가 앉아 상냥하게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우리 윤우 정말 잘한다. 엄마가 만든 이 노래, 윤우가 제일 잘 쳐. 꿈속 아이는 행복하게 웃으며 더 열심히 건반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장면이 바뀌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천둥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수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벽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어요. 수호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꿈은 금세 흐릿해졌지만 피아노 건반의 감촉만은 손끝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죠. 마치 정말로 어린 시절에 피아노를 쳤던 것처럼 그 기억이 몸 깊은 곳에 새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9시 저택 2층의 집무실에는 은은한 스탠드 불빛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혜원은 책상 앞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오른쪽 서랍의 손잡이를 잡았어요. 20년 동안 거의 열지 않았던 그 서랍은 뻑뻑한 소리를 내며 겨우 열렸습니다. 서랍 안에는 작은 신발 상자가 들어 있었죠. 혜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며 상자 뚜껑을 열자 그 안에서 7살 아이가 신던 파란색 운동화 한 켤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신발 밑창에는 아직도 흙이 말라붙어 있었고 끈은 삐뚤빼뚤하게 묶여 있었어요.
윤우가 혼자서 신발끈 묶기를 연습하던 그 모습 그대로였죠. 운동화 옆에는 액자에 넣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피아노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윤우의 모습이었어요. 까만 머리카락이 이마에 살짝 내려와 있고 동그란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져 있었죠. 사진 속 아이는 자랑스럽게 양손을 피아노 건반 위에 올려놓고 있었는데 작은 손가락이 간신히 한 옥타브를 짚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상자 깊숙한 곳에서 작은 피아노 모양 장난감을 꺼냈습니다. 태엽을 감으면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오르골이었는데 윤우가 가장 아끼던 장난감이었죠. 혜원이 태엽을 살짝 돌리자 녹슨 부품이 삐걱거리며 희미한 선율을 흘려보냈습니다. 집무실을 나온 혜원은 복도를 천천히 걸어 피아노방 쪽으로 향했어요. 방 옆 벽에 다다르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벽 한쪽에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한 종이 조각이 아직도 붙어 있었거든요. 20년 전 만들었던 실종 전단의 일부였죠. 대부분은 떼어냈지만 윤우의 얼굴 일부와 보신 분은 연락주세요 라는 문구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넌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니? 혜원의 입에서 작은 한숨 같은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주름진 손끝으로 벽에 종이를 쓰다듬자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손주를 잃은 그날의 아픔은 조금도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혜원은 집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수호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죠. 혜원이 부탁한 책들을 책장에 정리하기 위해서였어요. 수호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도 책의 크기를 손끝으로 가늠하며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호가 책등을 맞춰 한 줄로 정리하는 방식을 보던 혜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수호는 책을 크기 순서대로 나열한 뒤 오른손 손가락으로 책등을 쓸어내리며 일직선인지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집게 손가락으로 책 위쪽 모서리를 톡톡 2번 두드렸습니다. 이 모든 동작이 윤우가 하던 것과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7살 윤우도 자기 방 책꽂이를 정리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순서로, 심지어 마지막에 두드리는 횟수까지 똑같았거든요. 혜원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수호가 혜원의 기척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혜원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듯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아니야. 계속해. 잘하고 있어. 혜원은 겨우 목소리를 짜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책장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덧붙였어요. 수고했어. 잠깐 여기 앉아봐. 차나 한 잔 마시고 가. 혜원이 책상 서랍에서 찻잎을 꺼내 작은 닭이 세트에 차를 우렸습니다. 수호는 조심스럽게 책상 앞 의자에 앉았고 혜원이 건넨 찻잔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따뜻한 잔을 감싼 수호의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호가 무의식적으로 컵 가장자리를 검지와 중지로 톡톡 두드렸어요. 일정한 리듬으로 마치 무언가를 생각할 때 나오는 습관처럼 자연스러웠죠. 혜원은 찻잔을 들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 동작, 그 리듬, 심지어 두드리는 손가락의 각도까지 모든 것이 윤우와 똑같았어요. 윤우도 뭔가에 집중하거나 생각에 잠길 때면 항상 그렇게 무언가를 두드리곤 했거든요. 혜원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쳐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는 이성과 혹시 모른다는 희망이 마음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죠. 그날 밤 빗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던 늦은 저녁,
준호와 다현은 모두가 잠든 시간에 조용히 피아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현이 피아노 의자 아래 숨겨둔 상자를 꺼냈죠. 그 안에는 윤우가 입던 작은 옷들이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어요. 노란색 티셔츠, 곰돌이가 그려진 점퍼, 그리고 피아노 발표회 때 입었던 작은 정장까지. 다현은 하나하나 꺼내 무릎 위에 펼쳐놓고는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여보, 이 옷 기억나? 윤우가 처음으로 혼자 피아노 연주했을 때 입었던 거야. 준호는 아내 옆에 앉아 작은 나비 넥타이를 집어들었어요.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그 작은 크기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죠. 그때 얼마나 긴장했는지. 무대에 오르기 전에 계속 내 손을 잡고 놓지 않았잖아.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상자 깊숙이에서 작은 악보를 꺼냈어요. 윤우가 크레용으로 음표 위에 동그라미를 그려놓은 악보였죠. 아직 한글도 서툴던 아이가 엄마가 만든 노래라고 삐뚤빼뚤 적어놓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내 잘못이야. 그날 내가 회의를 취소하고 집에 있었어야 했는데.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자책했지만 다현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 잘못 아니야.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그냥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일어난 거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윤우의 물건들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마치 그 물건들을 통해 아이의 온기를 느낄 수 있을 것처럼 20년 전 그날로 돌아갈 수 있을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요. 그들은 피아노 위에 국화를 조용히 올려두고 의자에 나란히 앉아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은 시각 정원에서 저녁 일을 마치고 들어오던 수호가 현관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빗소리가 귓가에 울리자 그의 고개가 살짝 위로 들렸어요. 그리고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마치 들리지 않는 멜로디를 따라 부르는 것처럼 빗방울의 리듬에 맞춰 입술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했습니다. 수호 자신도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비 오는 날이면 항상 이런 충동이 올라왔거든요. 무언가를 흥얼거리고 싶은, 잊어버린 노래를 부르고 싶은 그런 느낌이었죠. 그날 밤 혜원은 자신의 방에서 윤우의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윤우가 6살 때 찍은 사진에서 멈췄어요. 사진 속 아이는 뭔가에 집중하며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죠. 바로 오늘 수호가 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혜원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줄기 사이로 정원에 작은 불빛이 보였는데 수호가 머무는 숙소였죠. 혹시 정말일까? 작은 속삭임이 흘러나왔습니다. 두려운 희망이었어요. 깨어지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하지만 놓을 수도 없는 그런 희망이었죠. 혜원은 사진첩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죽었다고 판정받은 아이가 살아있을 거라는 생각은 너무나 무모한 일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나는 그 확신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저택에 온 지 3주째 혜원이 거실에서 수호를 불렀습니다. 수호야,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 좀 하자. 따뜻한 차를 받아든 수호에게 혜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너 어릴 때 기억은 있니? 7살 이전은 거의 없어요. 가끔 파편처럼 떠오르는 게 있긴 한데. 빗소리, 차 경적,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정도요. 수호가 주머니에서 낡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아원 기록이에요. 발견 당시 온몸이 진흙투성이에 머리에 큰 상처가 있었대요. 유전 가능성이 있는 후천성 시력 저하라고도 적혀 있고요. 혜원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남편의 병력과 똑같았거든요. 고아원 생활은 많이 힘들었겠구나. 13살까지는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그런데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아이들이 장님이라고 놀렸죠. 밥그릇 숨기고 복도에서 밀치고. 수호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누군가 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 시각 다현은 윤우의 방에서 오래된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부드러운 벨벳 감촉이 닿자 움직임이 멈췄어요. 윤우가 마지막 피아노 발표회 때 입었던 작은 정장이었죠. 검은색 상의와 나비 넥타이, 그리고 줄무늬 바지까지 그대로였습니다. 다현은 작은 정장을 가슴에 안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옷에서는 아직도 희미하게 아이 냄새가 나는 것 같았죠. 그때 창밖에서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톡, 톡, 톡.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자 다현의 눈앞에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폭우가 쏟아지던 오후였습니다. 윤우가 거실 창문에 코를 대고 빗줄기를 구경하고 있었죠. 엄마, 비 구경하러 나가면 안 돼요?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했어요. 부엌에서 끓어넘친 냄비를 정리하는 사이 불과 10분이었습니다. 돌아왔을 때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마루에는 빗물만 흥건했죠. 윤우야, 윤우야. 미친 듯이 뛰쳐나간 다현의 눈앞에 펼쳐진 건 앞이 보이지 않는 폭우뿐이었습니다. 동네 놀이터에서 발견한 윤우의 파란 운동화 한 짝, 진흙 속에 반쯤 파묻혀 있었어요. 그네 옆에는 검은 우산이 뒤집힌 채 나뒹굴고 있었죠. 윤우의 우산은 아니었지만 그 광경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119죠. 우리 아이가 사라졌어요. 전화기를 붙잡고 울부짖던 자신의 목소리.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미 2시간이 지나 있었고 빗물은 모든 흔적을 씻어내린 뒤였죠. 한편 서재에 있던 준호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20년 동안 보관해온 서류철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꺼낸 경찰 보고서를 펼쳤죠. 실종 아동 수색 보고서, 수색 사주차, 단서 없음, 시신 미발견, 실종 후 사망 추정.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준호의 고개가 깊이 떨구어졌습니다.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서류가 구겨졌어요. 그때의 절망이 다시 가슴을 짓눌렀죠. 발견된 운동화 한 짝의 사진, 수색대가 뒤진 강변의 항공사진, 그리고 마지막 목격자의 진술서. 모든 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우는 돌아오지 않았죠. 준호는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부부는 서로 다른 방에서 하지만 같은 기억 속에 잠겨 있었어요. 20년 전 그날의 빗소리, 윤우의 마지막 목소리, 그리고 영영 돌아오지 않은 작은 발자국들. 그들은 서로의 슬픔을 알면서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그날을 견디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직원 숙소에서 수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는 밤이었어요. 눈을 감자 늘 그렇듯 꿈이 시작됐죠. 어린아이의 작은 손이 피아노 건반 위를 움직였습니다.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늘 그렇듯 마지막 마디 직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허공에서 떨렸지만 다음 건반을 누를 수가 없었죠. 수호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아픔이 밀려왔어요. 마치 가슴 한가운데 구멍이 뚫린 것처럼 무언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 공허함이 그를 짓눌렀죠. 뭐지? 이 느낌은. 수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억은 없는데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왜 항상 그 마디에서 멈추는 걸까요? 그리고 이 저택에 올 때마다 강해지는 이 그리움은 대체 뭘까요? 빗소리는 밤새 계속됐습니다. 세 사람 모두 잠들지 못한 채 각자의 방에서 같은 빗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웠어요.
2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비 오는 밤은 여전히 그들을 그날로 데려갔습니다. 저택에 온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준호는 긴급 회의로 회사에 나갔고 혜원은 오랜 친구의 칠순 잔치에 참석하러 외출했죠. 집사와 직원들도 주말 장보기를 위해 모두 나간 상태였어요. 저택에는 다연과 수호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원에서 일하던 수호가 청소 도구를 정리하러 창고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한동안 조용히 앉아있던 다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피아노 방으로 향했어요. 문 앞에 선 다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피아노를 치지 않았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칠 수가 없었죠. 윤우를 위해 만든 그 멜로디를 다시 연주한다는 건 아이가 정말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피아노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다연은 문고리를 돌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피아노 위로 비스듬히 내려앉아 있었어요.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한 피아노는 주인을 기다린 듯 고요했죠. 다연은 피아노 앞에 앉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 건반 덮개를 들어 올렸어요.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연의 손끝이 건반 위를 가볍게 쓸어내렸어요. 차가운 감촉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가슴까지 전해져 왔죠. 눈물이 차올랐지만 다연은 참았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다연은 첫 음을 눌렀어요. 도. 맑은 음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그 음색에 다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어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멜로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그것은 윤우가 4살 때 처음 만들어준 자장가였습니다. 아이가 악몽을 꾸고 울 때마다 불러주던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노래였어요. 윤우만을 위한, 오직 윤우만 알던 비밀의 멜로디였죠. 바로 그 시각 수호는 복도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동이에서 걸레를 헹구고 짜낸 뒤 다시 복도를 닦으려고 걸어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호의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은 흥얼거림이었어요. 수호 자신도 깨닫지 못한 채 입술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죠. 멀리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에 맞춰 정확한 음정으로 멜로디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수호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걸레를 든 손이 허공에서 멈춘 채로요. 왜인지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멜로디는 뭘까요? 왜 이렇게 익숙한 걸까요? 아니, 익숙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어요. 마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것처럼, 몸의 일부인 것처럼 자연스러웠거든요. 수호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걸레는 복도 한가운데 떨어뜨린 채였죠. 흐릿한 시야로는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발걸음은 정확히 피아노 방을 향하고 있었어요. 라, 솔, 파미레. 흥얼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수호의 목소리가 피아노 선율과 완벽하게 어우러졌어요. 마치 수백 번, 수천 번 불러본 노래처럼 자연스러웠죠. 피아노방 문 앞에 도착한 수호는 멈춰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피아노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수호의 입술은 여전히 멜로디를 따라가고 있었죠. 그 순간 방 안에서 피아노를 치던 다연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흥얼거림 때문이었어요. 그 목소리, 그 음정, 그 리듬,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이 멜로디를 아는 사람은 가족들과 윤우뿐인데 다연의 손이 격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건반 위에 있던 손을 거두고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죠. 문고리를 잡은 다연의 손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문을 열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희망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일까요? 다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수호가 서 있었어요. 흐릿한 눈으로 다연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죠. 다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수호야, 이 곡 어디서 들었니? 수호가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은 듯 했어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죠. 아,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 대답해봐. 이 곡을 어디서 들었냐고. 다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수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들리자마자 그냥 입술이 먼저 움직였어요. 마치 제 몸이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수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다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피아노 방을 뛰쳐나가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닫고 무너져 내렸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과 함께 희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혼자 남은 수호는 한동안 피아노 방 앞에 앉아 있었어요. 왜 이 방이 이렇게 편안한 걸까요? 왜 이 피아노가 이렇게 그리운 걸까요? 그리고 왜 자신은 알지도 못하는 곡을 칠 수 있는 걸까요? 모든 게 수수께끼였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집에, 이 피아노 방에 자신과 연결된 무언가가 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분명 중요한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저택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연은 그날 이후로 수호와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 있었고, 수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어 불안해했죠. 아침 일찍 정원 일을 마친 수호가 도구를 정리하러 창고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피아노 방 앞을 지나는 순간 또다시 발걸음이 멈췄어요. 이번엔 더 강했습니다. 마치 방 안에 무언가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수호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도 문의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까요?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오래된 나무 냄새, 광택제 향, 그리고 금속 현의 미세한 울림까지 모든 게 수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상해. 왜 자꾸 이 방이? 수호는 이마를 짚으며 중얼거렸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꿈이 더 선명해졌거든요. 꿈속에서 누군가 따뜻한 손이 자신의 작은 손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피아노 건반을 누르며 속삭이는 목소리. 잘했어. 우리 아가 정말 잘했어. 그 목소리가 너무 그리워서 잠에서 깰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목소리인지 왜 그리운지는 알 수 없었죠. 거실에서는 다연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다연아, 괜찮니? 네, 어머님. 다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수호가 흥얼거리던 멜로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분명 윤우만 아는 노래인데 어떻게 수호가...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연이겠지. 그럴 리가 없어. 다연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가슴속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준호는 서재에서 일하다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피아노 방 앞을 지나가다가 발걸음이 멈췄어요. 문고리를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였죠.
들어가서 확인하고 싶은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회장님, 경호팀장 오민석의 목소리에 준호가 돌아봤어요. 피아노방 관리 어떻게 하고 있나?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절대 그 방은 열리지 않게 해. 하지만 준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최근 수호의 행동들이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정원에서 일할 때 나무가지를 다듬는 방식, 생각에 잠길 때 입술을 살짝 깨무는 버릇, 무언가에 집중하면 고개를 왼쪽으로 기울이는 습관까지 모든 게 윤우와 너무 닮아 있었죠.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20년 전에 죽은 아이가 살아있을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혜원은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수호가 또다시 피아노방 앞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이미 1시간째였죠. 수호는 문 앞에서 발을 떼지 못한 채 마치 무언가와 싸우는 것처럼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손수건을 꺼내 꼭 쥐었어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죠. 저 아이는 도대체 누구길래 저곳에서 괴로워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토록 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걸까요? 수호야. 혜원이 부르자 수호가 깜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아, 어르신. 죄송해요. 제가 또, 괜찮아. 그런데 왜 자꾸 그 방 앞에 서 있니? 수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저 이 방에 가까이 가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동시에 아프다는 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이 방이 절 부르는 것 같아요. 이상한 말이죠? 혜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어요. 피곤한가 보구나. 오늘은 일찍 쉬렴. 수호가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뒤를 돌아봤어요. 피아노 방이 있는 쪽으로, 마치 떠나기 싫은 아이처럼 아쉬운 눈빛으로 한참을 바라보다가 겨우 발걸음을 옮겼죠. 저녁 식사 시간이 가까워지자 혜원이 집사를 불렀습니다. 오늘은 수호도 저녁 같이 먹게 해주세요. 요즘 정원 일로 수고가 많았으니까. 집사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숙였어요. 정원사를 식탁에 초대하는 일은 흔치 않았지만 혜원이 가끔 특별히 아끼는 직원들에게 그런 배려를 하곤 했거든요. 수호야, 오늘은 우리랑 같이 저녁 먹자. 갑작스러운 초대에 수호가 당황했습니다. 아, 저는 괜찮습니다. 직원 휴게실에서. 괜찮아. 오늘은 특별히 같이 먹고 싶어서 그래. 거절하지 마. 혜원의 따뜻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수호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식탁에 모인 가족들은 수호를 보며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혜원의 결정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수호는 자신을 향한 이상한 시선들을 느끼며 불안해했고 다현은 수호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죠. 수호야, 요즘 잠은 잘 자니? 준호가 물었습니다.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요즘 꿈을 자주 꿔요. 피아노 꿈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숟가락 놓는 소리만 크게 울렸어요. 무슨 꿈인데? 혜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린아이가 되어서 피아노를 치는 꿈이에요. 누군가 제 손을 잡아주고. 따뜻했어요. 다현의 손이 떨려 물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황급히 잡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다현이 서둘러 식당을 나가자 준호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수호만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밤이 깊어가자 수호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피아노 방이 자꾸 떠올랐어요. 아니, 정확히는 그 방이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죠.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수호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에 온 뒤로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마치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하나씩 찾아가는 것 같은데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그를 괴롭혔죠.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가지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피아노 소리처럼 들렸어요. 수호는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멜로디가 울렸습니다. 20년 동안 잊혀졌던, 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그 비밀의 선율이 저택 안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다가올 진실의 순간을 예감하며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그 순간을 기다리며 일요일 아침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혜원이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집사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윤우 추모 미사가 있는 날이에요. 준호랑 다현이도 같이 갈 거니까 점심은 준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집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가족들이 함께 성당으로 향하는 날이었죠. 2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직원들도 오늘은 일찍 퇴근시켜 장 보러 가야 할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아침 9시가 되자 검은 차가 저택을 떠났습니다. 준호와 다연, 혜원이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차에 올랐죠. 직원들도 하나둘 외출을 시작했고 정오가 되자 저택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수호만 홀로 남아 있었어요. 일요일이라 쉬는 날이었지만 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어서 숙소에 그대로 있었죠. 창밖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랑비였는데 점점 굵어지더니 이내 폭우가 되었어요. 수호는 숙소를 나와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 안은 빗소리만 가득했어요. 평소엔 늘 누군가 있어서 느끼지 못했는데 이렇게 혼자 있으니 집이 너무 크고 고요했죠.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복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곳 피아노방 앞에 멈춰 섰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수호의 심장도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없으니까. 수호는 중얼거리며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집사도 경호팀장도 모두 이 방은 절대 금지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따라 그 끌림이 너무 강했습니다. 마치 방 안에 무언가가 필사적으로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수호는 떨리는 손을 벽에 짚고 천천히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손끝이 문고리를 찾아 더듬거렸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지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오래된 나무와 광택제 냄새가 확 밀려왔어요. 수호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방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흐릿한 시야에도 커다란 검은 덩어리가 방 중앙에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랜드 피아노였죠. 수호는 조심스럽게 피아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을 뻗어 매끈한 표면을 쓸어내렸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 감촉, 이 느낌 너무나 익숙했어요. 마치 오래전에 수천 번은 만져본 것처럼. 의자를 더듬어 찾은 수호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높이가 딱 맞았어요. 이상하게도 편안했죠. 건반 덮개를 열고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뜨거운 무언가가 눈가에서 흘러내렸어요. 눈물이었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른 채 수호는 계속 눈물을 흘렸죠. 건반 위로 떨어진 눈물방울이 흰 건반에 작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왜 이러지? 수호는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호의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도,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맑고 깨끗한 소리가 빈 방 안을 채웠어요. 이어서 레, 미, 파.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건반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전혀 모르는 곡인데 손이 알아서 움직였어요.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다연이 며칠 전 연주했던 바로 그 비밀 멜로디였어요. 수호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손가락은 정확한 음을 찾아가고 있었죠. 마치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기억이 깨어나는 것처럼 빗소리와 피아노 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수호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연주를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멈출 수가 없었죠. 손가락이 제 의지를 가진 것처럼 계속 움직였으니까요. 중간 부분에 이르자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경쾌한 리듬이 흘러나왔어요. 수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행복감이 밀려왔거든요. 마치 어린아이가 되어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것 같은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고개 끝부분에 다다르자 손가락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마지막 마디 직전에서 허공에 떨리고 있었어요. 아무리 해도 다음 음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뭐지? 다음이 뭐야? 수호는 답답함에 가슴을 쥐어짜며 다시 처음부터 연주했습니다. 이번엔 더 천천히, 더 정확하게.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마지막 마디에서 또다시 멈췄죠. 3번, 4번, 5번. 계속 반복했지만 마지막은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기억의 한 조각이 통째로 사라진 것처럼 아무리 해도 그 부분만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왜 기억이 안 나? 수호는 건반 위에 손을 얹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 같은 공허함이 밀려왔죠.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어요. 천둥 소리도 들렸습니다. 수호는 문득 이런 날씨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아주 오래전 어렸을 때 비를 맞으며 뛰어다녔던 것 같은데 엄마. 수호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자신도 깜짝 놀라 입을 막았어요. 왜 갑자기 엄마라는 말이 나온 걸까요? 수호는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으니 누군가 옆에서 상냥하게 가르쳐 주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귓가에 속삭이던 부드러운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환청일까요? 수호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봤지만 당연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방에는 자신과 피아노 그리고 빗소리뿐이었죠. 수호는 다시 한번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 곡을 치고 있으면 잃어버린 무언가를 조금씩 찾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 마디는 여전히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호는 계속 연주했어요.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언젠가는 그 마지막 조각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추모 미사를 마친 가족들은 예상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검은 차가 저택 현관 앞에 멈췄어요. 오늘따라 신부님 강론이 짧으셨네. 준호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다연은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매년 이날이면 마음이 무거웠지만 올해는 유독 더 힘들었어요. 최근 수호 때문에 윤우 생각이 더 많이 났거든요. 혜원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세 사람 모두 동시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피아노 소리였어요.
집안 어딘가에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무 곡이나 아니라 다연이 윤우를 위해 만든 그 비밀 멜로디였죠. 뭐야? 누가?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복도 끝을 바라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항상 굳게 닫혀있던 피아노방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누군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다연이 가장 먼저 반응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복도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요란하게 울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죠. 피아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다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방 입구에 도착한 다연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수호였습니다. 금지된 방에서 아무도 치지 않던 피아노 앞에 수호가 앉아 있었어요. 눈을 감은 채 연주에 완전히 빠져 있었죠.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윤우야. 다연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수호가 어려운 구절에서 멈췄다가 다시 3번 반복해서 치는 모습, 그리고 리듬을 타며 왼쪽 허벅지를 톡 치는 버릇까지 모든 게 윤우와 똑같았어요. 7살 윤우가 이 곡을 연습할 때 보이던 버릇 그대로였습니다. 다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2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준호도 방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벽을 짚고 서서 안을 들여다본 그의 얼굴에도 충격이 가득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꼭 감았다가 다시 떴지만 눈앞의 광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호는 여전히 피아노를 치고 있었고 그 뒷모습은 어린 윤우의 것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어깨의 각도, 고개를 살짝 왼쪽으로 기울이는 버릇, 집중할 때 입술을 살짝 내미는 표정까지. 어떻게 이 음악을.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인한 사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아들을 그리워하는 한 아버지만 남아 있었어요. 혜원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손을 꼭 맞잡고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처음 수호를 봤을 때부터 느꼈던 그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피아노 소리가 클라이맥스에 다다랐습니다. 수호의 연주는 점점 격정적으로 변했고 감정이 폭발하듯 건반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마디 직전 늘 그랬듯이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아, 또 수호가 작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건반 위에 손을 얹은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때 다연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수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들은 수호가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피아노방 입구에 3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눈물에 젖은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죠. 수호는 당황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수호는 황급히 사과하며 피아노에서 물러나려 했어요. 하지만 다연이 떨리는 손을 뻗어 수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호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수호야, 이 곡 누가 가르쳐줬니? 다연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20년의 그리움과 간절함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수호의 대답에 다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다가와 아내를 부축했지만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어떻게 이 곡을 칠 수 있는 거야? 이건 아내가 윤우를 위해 만든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곡인데.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세 사람을 바라봤어요. 윤우요? 그게 누구예요? 그 순간 피아노방 안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오직 다연의 흐느낌과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어요. 혜원이 천천히 수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수호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윤우는 우리가 20년 전에 잃어버린 아이야. 우리 손자, 준호와 다연의 아들이었어. 수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이는 것 같았어요. 아주 희미하게, 정말 작은 조각처럼 누군가 자신을 윤우야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윤우. 수호가 그 이름을 발음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낯설면서도 너무나 익숙한 그 이름.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보물 같은 느낌이었죠. 피아노방의 공기는 눈물과 숨죽인 울음으로 가득했습니다. 2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잃어버렸던 가족이 다시 만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어요. 비록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몸이 기억하는 멜로디가 그들을 다시 하나로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피아노방 안의 정적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다연은 여전히 수호의 팔을 잡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준호와 혜원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수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호야, 다시 한 번만 쳐봐. 아까 그 곡, 처음부터 끝까지. 수호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다연도 그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마치 20년 전 어린 윤우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던 그때처럼 수호가 다시 연주를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천천히 정확하게 손가락이 건반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고 아름다운 멜로디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준호와 혜원도 피아노 가까이 다가와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곡이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늘 그랬듯이 마지막 마디 앞에서 수호의 손이 멈췄어요. 손가락이 허공에서 떨리며 다음 음을 찾지 못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연이 두 손으로 수호의 오른손을 부드럽게 감쌌어요. 따뜻한 손길에 수호가 놀라 고개를 돌렸지만 다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야. 마지막은 여기. 다연이 수호의 손가락을 특정 건반 위로 천천히 이끌었어요. 파, 그 다음 미, 그리고 마지막도. 수호의 손가락이 다연의 인도를 따라 건반 위에 놓였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수호의 손가락이 다연의 손을 떠나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잠들어 있던 기억이 깨어나듯 손가락은 정확한 음을 찾아 눌렀습니다. 파미레, 그리고 마지막도. 비밀 멜로디의 마지막 마디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미완성으로 못 쳤던 그 곡이 드디어 완전한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지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윤우 같아. 우리 아들 같아. 다연이 수호를 껴안으며 오열했어요. 준호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두 사람을 함께 안았습니다. 바로 그때 경호팀장 오민석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잠시만요. 준호가 고개를 들어 민석을 바라봤어요. 민석은 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부탁하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간 다영과 혜원이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사실 일주일 전에 수호가 사용했던 수저로 검사를 의뢰했어. 혹시나 해서, 정말 혹시나 해서.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펼치자 맨 아래 줄에 굵은 글씨로 결과가 적혀 있었어요. 친자 확률 99.99%.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결과지를 든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우리 아들이 맞구나. 정말 우리 윤우가 맞아. 혜원이 손으로 입을 막으며 오열했습니다. 정말 살아있었구나. 다현은 수호를 더욱 꼭 껴안으며 울었어요. 과학적인 증명까지 더해진 순간 20년의 기다림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우리 윤우, 우리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터져나왔어요. 수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의 눈물을 보며 자신을 안고 우는 이들의 따뜻함을 느끼며 천천히 무언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족이었던 거예요? 수호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것 같은, 그런데 그게 뭔지는 알 수 없는 답답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죠.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수호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다현이 수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괜찮아, 윤우야. 이제 집에 왔어. 우리가 있어. 수호, 아니 윤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리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길을 잃고 헤매다가 드디어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안도감이 밀려왔죠. 저는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지, 제가 누구였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윤우의 말에 준호가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다. 기억이 없어도 괜찮아. 네가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혜원도 손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윤우야. 기억은 천천히 돌아올 거야. 설령 돌아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날 밤 윤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옛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20년 동안 그대로 보존되어 있던 그 방에서요.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윤우는 생각했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마치 정말로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 잃어버렸던 자리를 되찾은 것 같은 안도감.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창밖에서 달빛이 들어왔어요. 윤우는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린아이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 마디까지 완벽하게 연주했죠. 누군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했어, 윤우야. 정말 잘했어.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고 저택의 정원에는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피아노 방이었어요. 한때 굳게 닫혀있던 그 방은 이제 항상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랜드 피아노 위에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그 위에는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죠. 7살 윤우가 피아노를 치며 환하게 웃는 옛사진과 최근에 찍은 온 가족의 사진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저택 뒤편에는 특별한 정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윤우를 위해 특별히 조성한 공간이었죠. 라벤더와 로즈마리처럼 향이 강한 식물들이 가득했고 질감이 다른 여러 꽃들이 심어져 있었어요. 윤우는 손끝으로 만지며 각각의 식물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라벤더예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향이라고 했죠. 윤우가 보라색 꽃을 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흐릿한 시야로도 정원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곳이 자신만을 위한 공간이라는 것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죠. 아침 식사 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이제는 윤우가 매일 함께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준호가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우야, 오늘 오후에 회사 이사회가 있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 윤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요? 제가 가도 되나요? 당연하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네가 우리 아들이라는 걸 알릴 때가 됐어. 준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렸던 슬픔에서 벗어나 세상에 당당히 소개할 수 있다는 기쁨이 섞여 있었죠. 그날 오후 회사 이사회실에서 준호는 윤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20년 전 잃어버렸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만났어요. 이 사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준호는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처음으로 그날의 비극을, 그리고 기적 같은 재회를 남들 앞에서 꺼낼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저녁이 되면 저택의 작은 방에서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연이 윤우를 위해 특별히 꾸민 피아노 교실이었어요. 매일 저녁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함께 연주했죠. 오늘은 새로운 곡을 가르쳐 줄게. 다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윤우의 손을 잡고 건반 위에 올려놓으며 천천히 인도했어요. 하지만 가장 특별한 것은 역시 그들만의 비밀 멜로디였습니다. 도, 레, 미, 파. 두 사람의 손이 함께 움직이며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어요. 예전엔 끝내 완성하지 못했던 마지막 마디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윤우가 혼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윤우야. 다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죠. 어느 날 아침 혜원이 윤우의 방을 두드렸습니다. 윤우야, 할머니랑 꽃집 갈래? 이제 혜원은 혼자 국화를 사러 가지 않았어요. 윤우와 함께 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꽃집에 도착하자 혜원이 윤우의 팔을 잡고 물었습니다. 이번엔 어떤 색으로 할까? 노란색? 아니면 흰색?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색으로 해요. 윤우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혜원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슬픔에 젖어 꽃을 고르지 않아도 되니까요. 윤우가 곁에 있으니까요. 우리 윤우는 정말 착해. 할아버지를 꼭 닮았어. 혜원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윤우는 할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베란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빗소리가 정원을 적시는 소리를 들으며 각자 차를 마시고 있었죠. 비 오는 날이 이제는 무섭지 않네. 다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비만 오면 그날의 악몽이 떠올랐는데 이제는 평온하게 빗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준호가 윤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아버지의 손이었죠. 윤우야. 네, 아버지. 아직도 아버지라는 호칭이 어색했지만 윤우는 노력하고 있었어요.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아. 네가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최고의 행복이야.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억을 되찾기를 바랐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윤우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도 여기 있어서 행복해요. 기억은 없지만 이곳이 제 집이라는 건 알 것 같아요. 윤우의 대답에 모두가 미소 지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어요. 피아노방에서 또다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윤우와 다연이 나란히 앉아 함께 연주하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음악이 방 안을 가득 채웠죠. 혜원과 준호는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따뜻한 빛이 가득했어요. 20년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연주가 끝나자 윤우가 고개를 돌려 다연을 바라봤어요. 흐릿한 시야였지만 어머니의 미소를 느낄 수 있었죠. 엄마, 이 곡 정말 아름다워요. 엄마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다연이 윤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이 곡은 너를 위한 곡이야.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 방은 따뜻한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네 사람이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죠. 윤우가 다시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새로운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기억 속에는 없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선율이었죠. 가족들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피아노 소리가 저택을 감싸 안았습니다. 한때는 슬픔으로 닫혀있던 이 집이 이제는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남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별이 뜨기 시작했어요. 피아노 방의 불빛이 정원을 비추었고 네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2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기적 같은 재회,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가족의 이야기가 조용히 계속되고 있었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매일에 가슴 깊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